이번 이제 연재는 검찰 흑역사 시리즈예요. 일단 지금까지 2회가 나갔는데 검찰 흑역사 소재를 삼은 이유는 뭐 짐작이 되기도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한 2달, 석 달 됐나요? 네. 더 대한민국이 거의 완전히 내전 상태에 접어든 그렇죠. 느낌이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속한 카톡방도 몇 개가 절단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말을 꺼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니 했다가 갑자기 누가 한마디 던진단 말이에요. 맞아. 그때 거기서 바로 어떤 그러니가 아니라 바로 욕이 날아갔어요. 너도 그렇게. 일단 저도 제가 생각하기 위해서 갑자기 제 동기 한 명이 어떤 방에서 너 생각이 의심스럽다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되게 겁나는 상황? 그렇죠. 검증처럼. 네. 그러니까 너 어느 쪽이야가 이게 무슨 질문같이 돼버려가지고. 이게 그 낯선 정말 사람도 아니고 무서웠어요. 진짜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예. 갖고 왔던 인간관계가 그러니까요. 하루아침에요. 이게 한두 네. 개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조국 대전에 표현하는데 어쨌건 그런 상황이 대전쟁을 사실은 뭐 주역이라면 주역이고 그 다음에 이거의 뭐 원흉이라면 원흉인 게 검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검찰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이라고 맞다고 생각하는 게 옛날에는 사실 중앙정보부가 있었고 국정원 안기부가 있었고 네. 또 경찰이 있었단 말입니다. 검찰은 그러니까 물론 권력이 있었지만 사이에 낀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문민정부 이제 민주화된 이후에는 그 정보기관이 이제 수거들고 경찰도 이제 엄연히 법적으로 이제 지시를 받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정보와 수사와 기소권을 다 가진 제가 언제 한번 딴 데서 절대 권력이 비유하기를 되었어요. 네. 명나라 시대의 어떤 그 동창에 비유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원래 그 내시가 네네. 처음에는 이제 황제의 어떤 지시를 받아가지고 하다가 그다음에 환관, 위충 그렇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영화에 그렇죠. 나오는데 네. 얼마나 그랬냐면 이 사람은 이제 9천세를 부르라고 해요. 사람들한테. 만세는 황제고 황제 폐하 만세고 위충은 9천세를 불러요. 조선은 왕은 천세고 그 정도의 권력을 휘두르는데 그게 내시들이란 말이죠. 원래 황제의 손발이었다가 끝내는 황제의 몸통이 돼버린 어떤 그런 동창에 비유한 적이 있었는데 검찰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연히 그 행정부의 법무부 산하의 한 외청인데 그렇죠. 이게 장은 유일하게 장관급이란 말이죠. 이거 차관급인 검사장들이 한 40명이 있는 이거 강력한 조직, 수사권과 기소권, 정보까지 틀어진 무서운 권부, 이제 그게 검찰청인데, 자, 이 검찰청의 역사가 어떨까? 그리고 그들은 어떤 행위를 해왔을까?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검찰의 나쁜 점 중에 하나가 반성을 안 해요, 하다못해. 그러니까 법원도 반성을 하고, 검찰청은 반성을 잘 안 하고, 지금도 그렇게 뭐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된 비율이 가장 낮을 거고요. 그렇죠. 봐주게 하고 있죠. 이게 우리가 예전에 그 검찰 과거사위원회 할 때도 진짜 어떤 면에서는 셀프 반성문이라도 쓸 줄 알았는데 어린 반푼어치도 없고 막 그렇죠. 방금 김 PD님 얘기하신 대로 아무튼 선출받지 못한 검찰의 그 권력 그리고 그렇죠. 이제 그리고 민주화된 이후에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권력이 어떻게 되는지 물론 이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 뭐 유무죄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을 받겠죠. 그렇죠.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선출받지 못한 권력이 어떻게 이제 소위 말하면 그렇죠. 독주를 하는지가 이번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저도 혹시 현대사 속에서 좀 찾아주실 수 있겠냐 이게 쉽지 않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아무튼 이렇게 요구하면 이제 약간 싼 표현인데 자판기세요. 아이디어를 툭 던지면 바로 그냥 쑥쑥. 괜찮아요. 그 우리는 좀 저렴하게 저렴하게. 입만 좀 고급지게 얘기해요. 저 원래 PP 기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제 지금 최근에는 이제 한 4, 5회, 6, 7회로 시리즈 이제 안에서 소 시리즈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끝날 때쯤 이제 전화 김현희 기자한테 상의하세요. 그래서 다음에는 뭐 할까? 그래서 이제 그쯤에 이제 좀 시사적인 거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저번에는 이제 하도 386들이 욕먹으니까 그렇지 않은 386들도 있다. 아직 잘 모르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발굴해 주셔서 이제 뭐 386 시리즈를. 쓰면서 좀 힘들어 하셨어요. 워낙에 가슴 아픈. 그렇죠. 일찍 세상을 떠난. 근데 그때도 저도 이제 웬만한 386 역사하는데 진짜 저도 모르는 분들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늘 상의해서 이제 항상 하는데 툭 던지면 바로 누르기만 하면 누르기만 하면 바로 그냥 쑥쑥 나오는. 이 양반 무서운 사람이네. 그 김현희 기자가 우리 김현민 PD의 첫
그 검찰 시리즈 첫 연재 한 대목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 네네. 네. 이런 내용들을 그 글에 써주세요. 네. 그러니까 새파란 20대 청년이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사법연수원을 거쳐 검사에 임용되면 바로 영감님으로 불렸죠. 이런 일이 무시로 일어났죠. 그러면서 충남 서산에서 한밤중 여자들을 싣고 밤거리를 달리던 검사가 불신 검문하는 지서 주임의 뺨을 때리고 검사를 몰라본다고 호통을 쳤다. 몇 년 전 서울의 어느 검사는 집에서 술을 마시다 안주가 떨어지자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통닭을 사오라 했으나 사람이 없어 나갈 수가 없다고 하자 곧 달려가 호통을 쳤다. 이게 실제로 신문에 실린 기사예요. 1977년 5월 9일자 동아일보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마치 그 김영민 PD가 그냥 만들어낸 소설 같은 근데 일인데 이제 김 PD님, 네, 이게 김 팩트 PD님 체크가 되는 글이 거 아니에요. 호소력이 있는 게 네. 거의 원자료를 이렇게 찾으셔서 그러니까요. 딱딱 집어넣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거의 소설처럼 지금 보면 믿지 않지만 소설처럼 네. 느껴지는데 오. 동아일보 기사예요. 야. 근데 이거 보면은 평소에도 검색을 많이 딱딱 주제와 관련된 검색을 이것- 잘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것도 있고 사실 이건 사실 이거 얘기하면 너무 간단한 팁인데 네. 그 네이버에서 너무 아카이브. 동아일보, 경향신문, 네. 매일경제신문, 한겨레신문 네 신문을 아카이브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검색이 됩니다. 네. 거기서 손기정을 치면 그 옛날에 1937 베를린 년. 그때 금단도 쫙 나와요. 음. 그러니까 나오고 이런 경우 어떻게 찾냐? 음. 이를테면 항상 그런 기사가 뜬 적이 있거든요. 검사가 누구 뺨을 때렸다. 검사, 뺨. 치면은 검색이 돼요. 쭉 떠요. 아니, 근데 그것도 김영민 PD님 그래서 감이 있어야죠. 연관지을 생각을 하죠. 우리는 그냥 검사 뭐 이런 거 비리 막 이렇게 큰 것만 생각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뭐 또 검사의 어떤 이런 진상 얘기는 사실 많거든요. 그러니까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떤 유명 변호사가 계신데 이름은 좀 그렇지만 그 네. 양반이 원래 검사였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검사 잘렸어요. 잘린 거 아니라 뭐 파면은 아니고 네. 그냥 야 그만둬라. 근데 그때 이유가 술 취해서 집에 가다가 경찰한테 걸린 거예요. 근데 신분증을 얘기하니까 발가락에 끼워가 줬다고 해요. 이건 안 풀어도 너무 우주잖아요. 경찰이 너무 한이 맺혀가지고 그러면 청와대에 직소를 해서 그럼 이건 이렇게 찾으면 되겠다. 검찰 발가락 이런 네, 것도 나오는 그럼 거죠. 나오고 약간 풍향계 같이 이렇게 네, 에피소드 나오죠. 아, 그분은 나오는 아직도 거지. 활발히 활동하고 그분 계셔서 돌아가셨어요. 이제 옛날 분이세요. 분이세요. 요즘 그러면 진짜 근데 이제 뭐 그래가지고 이제 또 뭐 나가셔가지고 괴짜로 지내셨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그러니까 검사들이 하여튼 좀 진상짓을 무지 많이 했었고 심지어는 뭐 사법고시 패스 했을 때 벌써 이제 그게 옛날에 어떤 느낌이냐 문재인 대통령도 잡혀갔다가 특별소에서 특별대우 받아요. 소장의 경위를 받으려고 나왔어요. 특별대우 받아요. 그리고 뭐 모 정치인도 386 모 정치인도 그 사법고시 패스했을 때 술 먹고 막 뺨 때렸나? 그 정도 봐줬어요. 사건을 지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이렇게 사법고시 패스가 가문의 영광이자 뭐 이런 그러니까 뭐 과거급제한 거죠. 네. 옛날로 치면. 아 그렇군요. 어쨌건 오늘 뭐 많이 풀어놓으시네요. 어떻게 쓰시는지 뭐. 참 이거 그러나 이 신기지 고생. 이런 거는 또 근데 이걸 아무나 할수 있긴 알아도, 해. 알아도 못 못 따라하지. 따라하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김영민 PD 이게 새로운 음모 이게 있는데 머리에 AI가 내장돼 있다 뭐 이런 것도 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고재규 국장은 어때요? 김영민 PD가 쓰신 글 중에 그러니까 뭐 이제- 인상적이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매번 글이 인상적입니다. 모든 글이. 아니 왜 그렇게 안 보여요? 매번 글이. 밀린 원고가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방금도 얘기하셨듯이 네. 이제 이 에피소드가 70년대에 나온 에피소드인데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검사 개인들은 이렇게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했기 때문에 네. 약간 특별 대우를 받잖아요. 하지만 이제 아까 김 PD님도 얘기했지만 검찰 조직 전체로 보면은 이제 군사독재 시대 70년대 같은 경우 특히 이건 완전히 공안이나 경찰한테 밀린 조직이었어요. 사실 이제 그렇죠. 중정 또는 이제 안기부 뭐 이런 데가 거의 당시에는 이제 최고의 권력 기관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경찰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1987이라는 영화 보면은 거기 보면 치안본부 뭐 대공 문칠 나오잖아요. 대공과 그런데 이제 그쪽이 주도권이고 그쪽에서 조서를 쓰면 그대로 프리패스가 됐죠. 검찰은 그 위에 사인만 하고 그대로 그냥 공소 제기하고 법원에서 인정해주고 그래서 항상 우위가 항상 이제 소위 그 안기부, 중정, 경찰이었는데 이게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화가 되고 나서 중정, 안기부가 힘이 빠지고
국정원도 조금 힘이 빠지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네. 하니까 그 사이를 치고 들어온 게 이제 검찰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 1987 영화에도 보면 나오겠지만 박종철 검은치사 사건에 처음에 그 중앙일보 신석호 기자한테 딥스로트라고 이제 처음에 얘기를 해준 사람이 당시 그때 대검 공안사과장이었던 이홍규 검사였거든요. 중앙일보 신석호 기자한테 딱 한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실화인데 경찰이 큰일 났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소위 말하면 검사들이 경찰이 너무 독주하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최완 그때 당시에 이제 서울지검 공안부장이 그 화장을 막았거든요. 네. 이 양반 같은 경우 증언을 보더라도 일종의 이제 경찰 권력이 너무 막 가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보다 우위에 여기에 대한 좀 불편함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기도 했고 이제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사실상 이제 더 문민화가 되고 민주화가 진행되고 이러면서는 반대로 이제 이 부분을 통제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서 최근에 이제 검찰 개혁론도 뜨겁게 있는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제가 검색하다 찾은 건데 지금 그 기사에선 이제 제가 뭐 이 분량상 못 냈습니다만 이때 87년도에 경찰 수뇌부가 검사한테 그렇게 협박을 해요. 네. 그러니까 수천 검찰이 12만 경찰이 덤비냐 그런 표현을 해요. 지금은 생각도 네, 못하죠. 상상도 못하죠. 근데 그때만 해도 경찰이 그렇게 울렸어요. 얘기했었어요. 권력의 이 역학관계라는 게 참 돌고 도는 것 같기도 하고 본격적으로 예. 이야기를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예. 첫 번째 그 검찰 흑역사를 증언하는 이제 장본인으로 혁명재판부의 검찰관, 즉 이제 군인이면서 검사 노릇을 했던 윤옥열을 소개했단 말이에요. 예. 네, 이게 어떤 사람인지도 안 보신 분도 예. 계시니까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먼저 일단 이 양반은 뭐 이른바 정통 검사라고 할까요? 그 출신은 아닙니다. 근데 법무관 시험 봐서 이제 그쪽에 진출한 사람인데 제가 이 사람 왜 처음 했냐면 검사라는 어떤 직군의 위력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러니까 이 윤옥열 전에 소개할 이야기는 우리가 해방된 뒤에 전쟁까지 네. 그 5년은 정말로 우리가 아까 봤던 이 뭐 내전 분위기라고 분위기 표현하지만 그때는 거의 내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뭐 서북 성단도 있었지만 그 외에도 무시로 각 지역에서는 좌익과 우익이 충돌을 하고 그렇죠. 우익이 좌익을 죽이고 좌익이 우익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특히 했던 경주에 이협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거의 우익이었는데 네. 좌익들에게는 거의 저승사자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동네에서 좌익이다 죽여버린 건 이야기도 안 되고요. 이를테면 마을 처자한테 뭐가 이쁘다고 좀 눈독을 들였다가 나 장가 듣게 한 거절당하니까 네. 그 집을 다 몰살시켜버려요. 그리고 뭐 어린이 분야자 할 것 다 죽여버립니다. 거의 경주의 살인마라고 불릴 만큼 인간 백정이라 할 만큼 그런 사이코패스였다고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이 인간 백정이 대한민국 3선 의원을 해요.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됩니다. 3번씩이나. 어떤 식이었냐면 이건 딴 얘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군부 독재의 가장 큰 긍정적인 효과 중에 하나가 이 무기 관리라고 생각을 해요. 50년대에 실상 권총이 흔했고요. 암살도 권총을 쏴서 했고요. 그런데 이 양반은 이허부는 권총을 두고 다니면서 상대 후보를 위협을 했어요. 너 어떻게 할래?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상대 후보 이제 당선됐죠. 3번씩이나. 거의 경주는 이허부의 왕국이었어요. 근데 이 왕국에 이제 위기가 왔죠. 4.19로서. 4.19가 터지면서 이 죽은 사람들, 유가족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네. 그래가지고 고소를 해요, 검찰에. 그 당시에 검찰이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최찬식 검사 같은 경우는 대구지검에 있었는데 아주 수사에 임합니다. 아주 힘차게 임해요. 그래서 무려 7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밝혀서 기소를 해요. 기소한 그래가지고- 내용만 76명. 엄청나죠. 기소한 것만. 기소한 것만. 그러니까 대충 이 검사가 증거를 증거로 찾은 밝히고 것만. 한 것만. 그 몇 배라고 너무 생각해요. 충격이어갖고 네. 어떤 근데 삼성 리액션도 국회의원. 했어요. 근데 삼성 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2달 뒤에 사형 선고 2달 뒤에 갑자기 5.16이 일어나요. 쿠데타가. 짜잔. 정말 하면서 여기서 이런 분위기가 얘기가 나와야 되는 바뀝니다. 아,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의 쿠데타의 가장 제일 국시를 반공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박정희 자신이 좌익을 했었고 네. 남로당 이제 군사정책이었죠.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실제로 이건 또 딱 얘기했습니다마는 네. 그 당시에 민간인들도 미국뿐 아니라 민간인들도 박정희 빨갱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았다고 해요.
심지어 뒤를 캐기도 했다고 해요. 민간인들이. 네. 조직을 만들어. 그만큼 이제 반공 이게 강했으니까. 근데 이거 그 강원령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네. 근데 그분이 그렇죠. 이제 계신데 그분이 그 단체에 좀 일을 했는데 네. 갑자기 미국서 부도래 대사관에서 와보셔. 가니까 목사님 그 빨갱이인 거 빨갱이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근데 거. 지금은 아닙니다. 어떻게 당신이 압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권력을 위해 빨갱이한 사람이에요. 권력을 잡았으니 이제는 반 빨갱이란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더랍니다. 이거 가을에서 그 회고록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박정희는 자기의 과오도 있을 것이고 과거도 있을 것이고 그걸 덮으려고 오히려 더 강하게 사냥에 나서죠. 그러면서 이 혁명재판부가 생기고요. 그 혁명재판부의 검찰 노릇한 게 바로 그 윤흥렬이었던 겁니다. 윤홍렬이었지. 네. 5.16 쿠데타가 나고 네. 그 계엄 상황이었으니까 이제 군 법무관이 검사 역할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검사가 되려 이 가족을 잃었던 유가족 대표들을 잡아들여요. 이여부한테 학살당했던. 그래서 이제 명분이 그 위험 인물을 예비 검속하여 불순 음모 책동을 미연에 방지하고 혁명 가업을 완수한다. 그래서 그 경주 지역 피학살자 유족 그 대표 김하종 씨 형제가 잡혀갑니다. 네. 잡혀가서 혐의가 그거였어요. 대한민국 군경의 작전 수행상 부득이 희생된 남로당원 등 부득이 희생된 공산 분자들을 위령함에 있어 영혼을 그 위로함에 있어 단체를 조직해 당시의 실정을 필요 이상으로 침소봉대해 마치 우리 군경이 하등의 이유 없이 양민을 학살한 것처럼 왜곡 선전했다라고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이걸 읽은 거죠. 이게 논거였거든요. 그리고 정말 뭐 이 형제는 환장을 노리시죠. 네. 아니 2달 전에 자기 원수가 나간 사람인데 네. 갑자기 잡혀가가지고 그렇죠. 니들이 잘못한 거고 니들이 빨갱이 해버리니까 심지어 그 형제 중 한 명은 이걸 깨물어가지고 혈서를 쓰면서 했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윤홍렬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지만 청춘이 아까워서 무기를 구역합니다 라고 했다고 해요. 아이고. 무기징역. 그러니까 뭐 그 논고 보면 가관이에요. 그러니까 공산 분자들을 마치 애국자인 양 허위 선전하고 위령탑 건립과 형사보상금 지불, 처형 군경 색출을 주장함으로써 북한 괴뢰의 목적 사항을 찬양 고무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 죽었고 자기 부모 죽었습니다. 누군지 얘기해 주세요, 밝혀주세요 라고 고발하고 위령탑을 세운 게 북한을 찬양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빨갱이 색깔론이 그때부터 정말 근 몇십 년을 우리 사회를 지배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2달 전 다른 검사 기소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싹 바꾸는 게 물론 혁명 권력이었지만 그 앞잡이가 되고 네. 수행한 건 또 하나의 검사였던 거죠. 검사는 그렇게 사람의 운명을 확 그렇죠. 뒤집을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또 한번 짚어야 되는데 이건 이제 개인사가 한번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개인사가.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요즘 이제 검찰 개혁론과 관련돼서도 한번 짚어야 되는데 방금 김 PD님이 얘기하셨듯이 4.19 혁명 이후에 소위 말하면 이제 윤보선 장면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네네. 소위 말하면 신정부인데 이 민주정부 하에서도 검찰 민주화 논의가 그때도 본격적으로 나왔어요. 이승만 독재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법무부 장관은 권승열, 검찰총장은 이태희, 서울고검장은 최대기호로 임명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지금으로 치면 다 이승만 정부 때 자천됐던 분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논의됐던 핵심이 오버랩 될 텐데 검찰 중립화였어요. 어떻게 하면 권력으로부터 검찰을 중립하고 독립할 거냐. 그래서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을 어떻게 인선할 거냐. 이때가 이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법안도 발의됐는데 네.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경찰 수사권 독립도 이때 논의돼요. 실제적으로. 이때도. 그래서 이제 어처구니가 검찰청법 없네, 진짜. 개정안도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그때도 이제 국회 개정안이 나오니까 다양한 뭐 변호사 단체에서도 의견서 받고 여러 의견을 받는데 그 중에 재미있는 게 경희대학교에서 이제 의견서를 내요. 네. 이 개정안과 관련돼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검찰총장을 선거로 뽑자. 오. 네, 지금 개혁론에서 조금 아주 앞선 개혁론 중에 하나가 선거제거든요. 그쵸. 검찰총장을 그런 선거로 얘기 있죠. 뽑자.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그래서 사실상 이 선출된 권력인 검찰총장에게 모든 인사권을 주자. 말 그대로 이제 주민들이 뽑고 그래서 네. 인사권도 주고 검찰 독립시키자.
그때 사실상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단체도 검찰총장 선거제를 그때 관련돼서 같이 주장을 했는데요. 재밌는 건 이게 검찰총장 선거제만 나온 게 아니라 실제 그때 이제 법안 발의가 됐었는데 통과도 되고 대법관 선거제가 실제로 시행될 뻔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법이 제정됐었는데요. 대법원장하고 대법관이 되고 싶은 사람을 입후보를 하고 이제 간선제였거든요. 입후보를 하고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 선출인단이 있는데 한 1184명 변호인이랄지 뭐 검사장이랄지 또는 판사들이랄지 1184명이 이 입후보 주장에서 3배수로 후보를 뽑아요. 네. 후보를 뽑고 이와 별도로 법관 자격을 가진 소위 말하는 판사들이 예비선거를 거쳐서 이 선거인단을 한 100명을 또 뽑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대법원장을 뽑게. 그래서 사실상 그때 날짜를 잘 보세요. 1961년 5월 8일 날 대법원장 입후보한 사람이 실제로 등록을 했어요. 제조, 즉 직업법관에서 네. 1명, 제하에서 8명이 입후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법관에는 대법원장 말고 대법관에는 16명이 제조, 직업법관 중에서 후보가 나섰고 네. 제하에서 24명이 입후보가 됐어요. 5월 8일 날. 근데 5월 17일에 선거인단을 뽑는 예비선거가 5월 17일에 예정돼 있었고 19일에 추천인단이 후보 추천을 하고 25일에 본선거가 예정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5월 16일 날 쿠데타로 다 중지가 됐죠. 그러니까 군사 쿠데타가 없었으면 대법원장도 간선제였지만 실제적으로 굉장히 사법개혁이 크게 족적을 남길 수 있었고 그렇겠죠. 그와 연동돼서 검찰도 역시 지금 우리가 논의되고 있는 게 1961년도 이쯤에 논의가 돼서 진전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물론 5.16 쿠데타로 경제 발전이 됐거나 이런 네. 공헌은 있지만 그렇죠. 이런 제도적 민주화 몇십 년을 사실상 후퇴한 거예요. 쿠데타로. 이게 사실 몇십 년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 민주화 과정에서는 전 정말 몇백 년이 후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지체된 민주화와 네. 지체된 정의죠. 네. 5.16 때문에. 그렇죠. 이게 진짜 근데 지금 전 약간 너무 이게 혼란스러운 게 이게 불과 몇십 년 전의 일이 그렇죠. 2019년 대한민국 역사가 그때 못하니까. 그때 못하니까 지금. 네. 근데 지금 논의된 게 그때 이미 다 논의가 됐었고 고민을 했었고 실제로 사법부도 어떻게 민주화를 할지 제도를 만들었고 복잡하긴 하지만 간선제, 선거인단도 뽑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예정돼 있었는데 그게 딱 막힌 거죠. 이게 정말 기억하고 기록되지 않은 역사들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 제가 또 지적하고 싶은 게 이제 검찰총장과 관련된데 소위 말하면 소위 군사정부가 어떻게 검찰청을 좌지우지했는지를 상징해주는 인물인데요. 네. 그 1963년도에 신직수 검찰총장을 임명하는데 나이가 36살이에요. 그 전 자리가 뭐냐면 중정차장. 중정차장에 있던 사람을 검찰총장에 앉혀요. 검찰총장 끝나고 나서 또 어디 보내냐면 중앙정보부장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군사정부가 검찰을 바라봤고 이 사람은 또 어떻게 검찰을 좌지우지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가 딸에게 들려주는 역사 이야기를 정말 꼼꼼하게 읽어야 될 이유도 이런 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우리가 잘 몰라요. 오히려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이 근현대사, 현대사도 제대로 기록되지도 않고 있고 또 이렇게 묻혀진 역사들이 많아서 정말 충격이네요. 되게 좀 연결되어 있는 게요. 이를테면 뭐 신직수 같은 경우는 이제 중정부장에 가는데 그때 인혁당 사건을 다뤄요. 맞아요. 그때 다 사형을 시켰고. 그러니까 되게 또 이 신직수는 원래 법무 참모를 했었어요. 군대에서. 그러니까 군 법무관 출신이죠. 그래 했다가 이제 된 거고. 그러니까 윤홍이라고도 비슷한 맥락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나 근데 이런 분들 너무 신기해. 막 연도, 이름 막 이런 거 다 연결해서 기억하시는 분들. 와, 근데 어쨌건 근데 그게 이제 계속 말씀하신 대로 연결고리가 돼서 우리 현대사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어떤 색깔론으로 몰아붙이고 많은 사람들이 낙인 찍히고 또 희생당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문제들로 이제 계속 발목을 잡게 된 거죠. 민주주의의 발목을 잡게 된 거죠. 근데
정말 오늘 김현민 PD를 만날 때마다 밤을 새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만나면 이야기 보따리가 그 고재규 국장은 또 같이 있으니까 더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검사를 두 분이 잠깐 출입하셨다고. 그래, 내 얘기가 아주 오래 잠깐 출연했기 때문에. 난리 날 출연했기 뻔했어요. 네. 그 밤새여도 이 얘기는 다 못할 것 같아요. 그 이번 호에는 피카소 방공법과 송아지 방공법으로 이름을 떨치 이제 검사를 소개해서 아주 이 재밌었어요. 제목도 그렇고. 네, 이것도 어떤 제목. 얘기죠? 이 화면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그 피카소는 뭐 20세기를 대표하는 화가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동시에 좀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좌파였습니다. 음. 프랑스 공산당에 가입도 했었고요. 피카소와 한국이 별 인연이 없는 것 같지만 네. 유명한 그림 하나를 남겨요. 한국 관련해가지고 제목도 한국에서의 학살입니다. 아, 그랬군요. 예, 그림이 이제 그 김현희 기자가 보여준. 네, 사실 그렇죠. 에 그- 실렸는데요. 이 그림의 모티브는 이제 옛날 그 고야에 네. 고야의 그 5월 1일 마드리드 학살 흰 옷 입고 있는 그 사람들이 왼쪽에 군동대 학살당하고 프랑스 사람들이 이렇게 총을 쏘는 거기서 그림에서 따온 거긴 한데 네. 거기서 프랑스 분들도 역시 이렇게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기 그림에서는 거의 기계 인간들이죠. 그렇죠. 인간들이고 이제 이 기계 인간들이 네네. 사람을 죽인 장면인데 이게 이제 그 황해도 신천 대학살이라고 해서 지금도 북한이 어떤 그 선전으로 하고 있는 어떤 사건이 있어요. 북한은 이게 미국이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게 그쪽 지역이 원래 기독교세가 강한 지역이었어요. 네, 네, 황해도 네. 신천 지역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들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좌익 주민들 간에 이제 충돌 와중에 이쪽이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그 와중에 우리가 보도연맹 죽였듯이 네. 그냥 싹 죽여버렸던 그런 설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군이라기보다는 우리끼리의 학살. 근데 어쨌건 그 당시에 이제 그 북한 쪽은 이걸 갖다 미 제국주의의 그 음모로 또 이제 선전을 하고 선전했고 그게 알려진 거죠. 네. 그래서 이 그림이 그래요. 근데 이 그림이 사실 또 그 프랑스 사람들은 그러니까 좌익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저기 기계 인간들이 누군지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국적이 그러니까 전혀 선전을 하기에는 뭐 USA에 써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그래서 하지만 또 이 그림이 알려지면서 한국은 또 격렬하게 반발을 해요. 한국 사람들은. 네. 그래서 한국의 화가들이 예술가들이 부산에 다방에 모여서 피카소에게 보내는 고발장을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래요. 자기들끼리. 그만큼 이제 피카소의 작품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아니, 그러니까 피카소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네. 이를테면 나는 그를 버린다 이러면서 하기도 했었고. 그래요. 피카소. 근데 어쨌건 전쟁이 끝났지만 근데 피카소가 되게 애매한 이름이었던 거예요. 네. 신문지상에 자주 나오기도 하고 그 당시 미국이 제일 좋아하는 화가라고 소개도 되고 하지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갑자기 이제 그 경찰이 뭘 압수해 왔단 말이에요. 네. 불법 문서라고. 네네. 근데 이 피카소의 화첩을 가져온 거야. 물어보면서요. 물론 그 사찰 계장이 우리 뭐 요즘 보안과장이 신문기자가 이 뭐야 이거 하니까 쪽팔리기도 하고. 네. 아 이거는 그냥 이미 제출해서 가져온 거야. 숨긴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기자가 그렇게 표현을 써요. 기자는 흥분하였다. 아. 기자는 흥분하였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요? 하고 따지자 사찰 계장은 업자들이 그냥 제출하길래 연구해 볼 뿐이요. 그리고 숫째 카메라맨을 근처에 오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쪽팔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서로 민망한 건데 이 민망함과 쪽팔림을 동시에 떨치는 걸물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검사인데 김종건 검사라는 사람이에요. 네. 삼중화학이라고 이제 크레파스를 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만들어 파는 회사가 여기에 이제 그림이잖아요. 네. 그 당시에 제일 유명한 화가가 피카소니까. 외국에 또 유명한 네. 작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피카소 크레파스를 붙인 거예요. 팔았어요. 네. 이걸 잡아간 거예요. 이유는 프랑스 화가 피카소를 찬양하거나 그 이름을 상표, 광고, 오코 등에 쓰는 행위는 반공법 제4조 1항 국외 공산 계열의 찬양 고무죄에 해당한다. 저작권법이 아니라 입이 근질근질하죠. 저작권법이 아니라 방공법. 지금 저작권법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전에 뭐 이렇게 막걸리 보안법, 막걸리 방법 이렇게 진짜 입에 뭐 어디에 걸면 뭐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진짜. 아니 뭐 빨간색이 긴 것도 아니고 빨간 물감이 많은 것도 아닌데. 야. 근데 피카소라는 이름 썼다는 걸 잡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다음에 심지어는 그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방송국 TV 쇼에서 이제 피카소 그림을 쳐들고 왜 이렇게 네. 어려워? 뭐 그렇게 하는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누가 그 막 그림을 그리니까 아, 야 네가 그 피카소 그림 같다. 네. 한 그 후라이보이라고 있어요. 아. 네네, 알죠. 우리는 알죠. 네. 나는 몰라. 선배들만 알아. 거짓말하지 마. 코미디언. 아니, 있어요. 근데 이 양반도 피카소를 얘기했다는 이유로 이제 조사받아요. 와, 이거 개그를 정말 네. 다큐로 받은 거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옛날 같으면 지금 김영민 네. PD와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 잡혀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더한 거는 그냥 거기서 어쨌든 피카소 이름을 올렸잖아요, 자기가. 네. 근데 어느 드라마에서 이제 화가가 나오면서 배역으로 별명이 피카소였거든요. 또 잡아갔네. 왜 피카소지? 잡아가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지금 실화예요, 실화. 이건 실화를 실화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 배우를 그 자막은 모르겠지만 그 신문 기사상으로는 그 배우를 수사하고 있다고 했어요. 작가 불러서 그랬을 것 같아. 왜 피카소지? 그러니까요. 그 정도였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게 관공법으로 그들을 올가맨 거였거든요. 이게 그 보면서 사실 이게 진짜 웃을 일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게 경악할 일인지 네.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여기까지 그 황당. 근데 이게 이제 방공법이 이후에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이런 법도 국가법 이제 따로 계속 있었어요. 따로 있었고. 따로 있었고. 따로 있었고 이제 네. 국가보안법이라는 거는 어떤 그 뭐랄까 이제 북한과 연결된 네, 네. 이적단체 행위까지 가는 거고 음. 반공법은 그냥 단순하게 표현 같은 거 했을 때 그러니까요. 아이고 그냥 이 녀석 확 망해버려라 그렇구나. 라고 했을 때 여기 망하라고? 그러면 여기 망하면 저 위가 흥하라고? 너 이상하네 일로 와봐 같은 막걸리 방법법. 이제 이런 게. 그러니까. 진짜 우리 이런 험난한 시절 살았어요. 근데 이거하고 지금 송아지 방공법하고는 또 어떻게 연결이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야. 김정건 검사가 그러니까 그 제가 그때 검색해 보니까 63년 임용됐거든요. 네. 근데 벌써 2년 차 때 64년도에 어떤 일을 벌이냐면 검사 2년차에 이런 짓을 다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또 했냐면 그러니까 피카소 좀더 예, 공안법 이유고, 이전에 이미 전력이 네. 있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 대전방송국에 방송된 그 송아지라는 게 있었어요. 라디오 드라마 같은데 근데 대본이 있는데 이게 빈부격차를 다룬 거예요. 네. 뭐 지주가 잘 살고 근데 그거 했다고 해서 체포를 해요. 작가를 김정욱 작가를 그 당시에 대전일보 편집부장인데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논거하냐면 유산계급에 대한 증오심을 북돋아서 모순된 사회 구조를 타파를 위한 무산계급 봉기를 선동한 내용으로서 공산주의의 기본적인 이론을 자연스럽게 전개, 선전하고 그걸 실천하도록 자극시켜 국계 및 공산 계열의 상투적 선전에 동조하고 국계 활동을 찬양 고무했다라고 이걸 갖다가 김영민 PD 대역도 잘하네. 지금 나 막 옆에서 이렇게 있는데 한 대 이렇게 주먹이 막 이렇게 지워받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준호 농구를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그 당시 판사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정찰제 판결이 아니었기 때문에 판사가 얘기를 해요. 서울 처녀와 그 시골 소녀의 심리를 묘사한 것밖에 없고 작품 전체의 흐름이 반국가 단체를 찬양했다 근거가 없다. 네. 라고 무죄를 줘요. 다행히도. 근데 그 문제의 그 작가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황당하죠. 네. 이거는 뭐 아니 이런 식이라면 우리가 말하는 세계 명작 뭐 올리버 트위스트 다 걸 수 있거든요. 뭐 장말장도 걸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죠. 예. 근데 그 하여튼 이 양반은 그렇게 굵직굵직한 사건을 명망을 떨쳤고요. 그랬다 어떻게 됐나요? 그 양반은. 이 양반은 이제 또 그 뒤에 그러니까 정권이 판사 길들이기 하기 위해서 네. 한번 이제 그 판사들이 시비를 걸어가지고 출장비였나? 하여튼 사소한 비리를 갖다가 아주해서 잡아가려고 했을 때 검사들이 이제 수사해서. 판사들이 이제 사표를 내면서 저항을 해요. 그게 이제 1차 사업 파동인데 네. 그때 이제 나서서 기자를 불러놓고 언론이 지나치게 법원을 편드는데 당신 조심하시오. 협박을 일삼. 나 왜 나를 보고 그래? 지금 내가 지금 이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너무 대형 잘하구만. 아니 이렇게 근데 진짜. 이게 동아일보에 실려 있어요. 네. 신문사 조심하시오라고 협박했다는 게 신문에 실려 있거든요. 그렇게 기자를 협박하고 판사를 잡으려고 그러고 드라마를 핑계로 그 작가를 잡아갔던 그리고 세계적 예술가를 들먹인 채로 빨갱이를 씌웠던 이 공안통 검사는 그 뒤에 승승장구해가지고 법무부 차관 거치고 법제처장까지 합니다. 이런 건 뭐 어차피 뭐 하더라도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 PD님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이건 지금 돌아보면 난센스고 피해자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늘 이제 그 김종훈 검사 개인 한 분을 뭐 비난하려는 건 안 되는 게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과거 군사정권 때 조작 사건이랄지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근데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국가 권력 기관 중에 과거사 반성을 가장 늦게 한 게 검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참여정부 당시만 하더라도 경찰이랄지 뭐 국정원이랄지 군이랄지 다 과거사위원회 만들어가지고 네. 자체적으로 자기들 조사도 하고 부끄러운 과거사 고백도 하고 반성도 하고 뭐 대법원도 잘 되고 잘 안 되고는 나중 문제라도. 근데 검찰은 그것 아예 안 했거든요.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금 전 문무일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쵸. 이게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근데 이제 그것도 약간 형식적으로 됐다라는 의미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가장 늦게 했었고 지금 이 공안검사 같은 경우 이런 한 분이 아니거든요. 공안통들이 많고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 8차 사건 지금 재심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1차 잘못은 경찰이 있죠, 물론. 하지만 실제적으로 기소를 하고 한 건 검사들이란 말이에요. 이 피해자가 그 검사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한이 된 거야, 한. 판사들도 잘못한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뭐 그런 분들은 지금 변호사하고 잘 살고 또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뭐 상황이 그랬든 어쨌든지 간에 피해자가 발생했고 그런 분들이 한으로도 남아있고 한 거는 이제 국가가 책임질 일은 당연히 책임져야 되고 조직이 책임져야 될 일 마찬가지로 책임져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시리즈를 한 이유도 여기에 등장하는 이제 앞으로 김 PD님이 이제 여러 실명으로 또 검사들 쓰기도 하고 했겠지만 이 개인에 대한 비난 평가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검찰 조직을 한번 우리가 이런 개인들 사건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보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 고국장도 이야기했지만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받게 됐을 때 어디까지 부패하고 어디까지 횡포를 부릴 수 있는지를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당이론이 아니라 아주 그렇죠. 김PD만의 글발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사실 이제 지금 이렇게 드러난 사건만도 이런 정도인데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는 것 내지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 한과 이걸 안고 돌아가신 분들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2019년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선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근데 진짜 이게 몇십 년 전 일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뽀랩들고 정말 그러니까 이게 황당하죠.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딴 나라 얘기 같아요. 같은 제가 사는 한국에서 일어났다고 약간. 그렇죠. 근데 정말 그 김 PD님이 굉장히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아내분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맨날 체크해야 돼. 뭐 먹었어. 이렇게 정말 좋은 그 기억력과 또 좋은 콘텐츠를 갖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셔야 되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보면요 너무 어렵거든. 역사도 어렵고 이런 것들을 접근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게만 권력에 접근하는 방식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실질적 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더 일상에서 좀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돼요. 좀 더 빼세요. 좀 더 드시고. 네. 근데 참 뭐라 그럴까요? 왜 김영민 PD 하는지 새삼스럽게 만나 뵈니까 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네요. 네. 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이제 또 쭉 계속 쓰시겠다는데 이 시리즈가 몇 번 더 지금 두 번 일단 제가 지금 뭐 아이템 꼽은 게 두 건이 있고요. 뭐 더 사실은 이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쓸 거는 그 최대현이라는 사람인데 이 김정권이 검사잖아요. 네. 그 부장검사였어요. 크레파스 사건 때. 판사 열전하고 있어, 다 지금. 이 양반은 좀 현대사의 어떤 굵직한 음악이 등장하는 게 그 정인숙 사건 때. 그 이른바 그 누군가 아들을 낳았던, 총 맞고 죽었던. 근데 그 사건 때 원래 공안부 검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형사사건이잖아요. 누가 죽인. 근데 갑자기 박정희가 최대현을 불러요. 네가 막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회에 제가 보기에는 이 검찰 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건 계속돼야 될 것 같은. 근데 쓰실 내용이 너무 많네요, 앞으로도. 자판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판기. 정말 부러운 존재네요. 아, 그리고 쓰신 것보다도 하실 말씀도 훨씬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SNS에서도 그렇고, 아니, 팬층이 워낙 두텁잖아요. 안티층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안티층도. 얘기예요. 어떨 때 좀 이렇게 좀 힘이 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뭐 SNS에서 네, SNS에서도 그렇고 네. 글을 썼을 때 좀 네. 보람을 느낄 때도 있으실 것 같고.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 한국의 자연재해를 얘기를 하면서 자연재해에 네. 맞서면서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맞서면서 이제 한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제 2000년이었나 언제 한번 지리산. 집중호우가 났었거든요. 네네. 지리산에서 가지고 네네. 온 계곡이 쓸려갔었어요. 몇십 명이 죽었는데 그때 이제 마을 어떤 이 캠핑장에서 몇십 명이 자고 있는데 이제 그 마을 주민 달려가서 다 깨우고 다 구하고 하는데 체육까지 거기서 하다가 한 명이 휩쓸려요. 마을 주민 한 명이 나이도 한 20살도 안 됐었어요. 네. 근데 이제 죽었는데 네. 이제 그 얘기를 썼는데 검색을 했는데 갑자기 시사인에 편지가 왔다고 해요. 내가 그분 조카예요. 아유, 세상에. 근데 한 번도 삼촌 얘기를 못 들었었다고. 워낙 가슴 아픈 이야기니까. 근데 지루한 사람. 그걸 보고 알게 됐다고. 음. 편지가 왔고 저도 이제 그 메일을 보내서 제 책 하나 선물해 드리고 했습니다. 뭐 그런 거는 되게 저도 뿌듯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 정말 경주의 살인마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분들이 희생되었던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연재를 통해서 그동안 숨죽이고 있었고 말할 수 없었던 것들을 김영민 PD의 그 펜끝에서 다시 살아나고 또 그분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전달될 수 있었다면 그 전달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좀 작은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진짜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글을 정말 제대로 쓰시는 또 이런 분이 아니신가 싶어서 오늘 만나뵌 게 너무나 좀 마음도 훈훈해지고 든든하고 따뜻해집니다. 김영민 PD 이렇게 팬들도 많으시니까 저희가 얼마 전 4만 돌파했거든요. 이제 5만 찍으려고 하니까 김영민 PD가 한마디 하면 10,000명쯤 올 것 같으니까 100명 오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100명 왔거든요. 좀 세게 좀 얘기해 주세요. 시사인사 좀 구독해 달라고. 예. 저는 항상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제가 긴급 출동 SOS를 할 때 그 당시에 저희 경쟁 프로가 PD수첩이었어요. 화요일 날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당연히 저희 내용이 조금 더 뭐랄까 좀 그랬으니까 많이 이겼죠, 시청률에서는. 근데 한 작가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아유, 우리가 이기는 건 좋은데 우리는 있으면 좋은 프로그램이고 PD수첩은 없으면 안 될 프로그램인데 좀 미안하다. 네. 그런데 저는 뭐 PD수첩의 평가는 둘째 치더라도 저는 그러니까 시사인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있으면 좋은 잡지가 있고 없으면 안 되는 잡지가 있는데 저는 시사인은 후자 쪽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시사인사 이 팟캐스트나 보시는 분들 꾹 눌러주시고요. 또 시사인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 저 안 잘리도록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녀에게 들려주는 역사 이야기까지. 그때까지 쭉 쓰셔야죠. 정신계야. 그래, 오늘로써 정신계야. 근데 왠지 이렇게 울컥하다. 정말. 공모르는 동결하고 정신계야. 인상해. 이러려고 했더니. 어쨌든 이런 건 내부적으로 좀 저희가 해결하도록 하고요. 김영민 PD 인상할 수 있도록 우리 많은 분들 구독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잡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사인이 꼭 필요한 잡지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뛰는 기자들도 있지만 또 꼭 필요한 잡지를 위해서 이렇게 또 김영민 PD처럼 바깥에서도 지원해주는 필진이 있고 또 독자분들이 있어서 시사인이 더 든든하게 좀 굳건하게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구독으로 좀 전달해 주시고요. 시사인싸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김영민 PD에게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다 같이 인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